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난 4일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13만 2천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또 이번 공급 대책 과연 수도권 주택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대책 그동안의 규제와 함께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보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 예상했던 대로 한 14만 2천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예. 이 공급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혹은 공공 청사 부지라든지 이렇게 좀 이전해야 되는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계획처럼 이렇게 쉽게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일단은 공급이 잘 된다면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는 해결이 될 것이다. 다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주택 시장을 공급으로만 보면 예. 이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실수요자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게 사실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좀 좋은 지역으로 가려는 어떤 수요들이 있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려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예. 단순히 이제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모든 이런 상황들이 정리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공급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공급 대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신규 택지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어쨌든 공급을 우선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NCC라든지 혹은 용산 캠프킴이라든지 서울지방조달청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공급택지를 발굴해서 공급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예.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서울 노원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경기 과천, 서초 이렇게 주요 지역이거든요. 예예. 근데 이런 주요 지역에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냐, 예. 그리고 어떤 대상들에게 공급을 할 것이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하는 게 예예.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본부장님. 네네.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네네. 잠시만 전화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4일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14만 2천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과 연결하다가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네네네. 예, 이제는 좀 전화 연결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예. 자, 지금 공급 대책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중이었는데 계속 말씀 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어떤 3만 3천 호에 대한 신규 택지 발굴을 한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예예. 이게 또다시 어떤 청약 가점이라든지 전체 세대층에 대한 공급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예.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혹은 좀 더 젊은 세대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급량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세대에게 어떻게 얼마만큼의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나오는 게 아마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공급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재건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지역마다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조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7만 원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공급 정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공 재건축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공공 재건축 부분은 주민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정부에서 나름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만 오랫동안 또 재건축을 기다려왔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게, 왜 엇갈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에 특히, 저층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하게 될 경우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굳이 공공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재건축들이 다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재건축들이 대부분 중층 재건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용적률을 늘려주고 일정 부분만 기부 체납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많은 재건축들, 특히 서울에 있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이 공공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여론들이나 언론들이나 여론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임대 아파트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목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고가주택들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여론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강북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강북권이라든지 혹은 강동에 있는 어떤 중층 재건축 단지들은 분명히 이런 어떤 공공 재건축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나 목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테고. 일단 재건축 단지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증가 용적률 최대 70% 기부 체납 조건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부 체납을 단순히 그냥 도로 확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보도들을 보면 이 임대주택에 대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주택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목동이라든지 강남에 들어가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대료만 해도 사실은 주변 시세의 80%만 들어간다 해도 이게 녹록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과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여론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대 증가의 용적률의 최대 70%를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그 재건축 완료 후에 그 아파트 가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재건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격과 그다음에 재건축 후의 가격은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용적률 최대 70% 기부 체납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어떤 한쪽 시각만 보는 어떤 그런 여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관련 지역 의원들도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님비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지역의 조합이라든지 혹은 반대하는 조합이나 조합장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아직까지 그 주민 입장에서 보면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곳에 있는 커뮤니티 학군들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제 지역 주민이나 조합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의원들도 많이 그에 따라서 그 여론을 따라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강남 서초는 좀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공공 재건축도 어쨌든 정부에서 진행한다는 게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에 반대하는 곳들은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이것들을 통해서 재건축을 뭔가 하겠다라는 지역들만 혜택을 주고 재건축을 진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공급량이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공공청사라든지 상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로 어쨌든 거래 시장을 잡았고 또 공급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주택 시장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공급과 수요긴 하겠지만 이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들이 모든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학군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됐다든지 예. 아니면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어떤 지역적인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혹은 지역적 가격 편차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게 사실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강남권이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뭐 목동이 비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그 지역의 가격을 잡기 위한 어떤 방안들은 또 따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또 이런 강남이나 서초, 마포 같은 곳을 집중한 그런 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강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예. 결국에 노원에서도 중계동이 전세값이 굉장히 비싼 이유는 예. 학군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뭔가 공급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동산이 뭔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공급 대책에서 좀 젊은 층, 3040 청년 세대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특별 공급과 또 선정 방식인 것 같은데, 네네. 이번 공급 대책으로 좀 청년 세대의 어떤 답답함,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과연 이게 뭐 3040 특히 이제 30대 지금 사회 초년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인데 저는 지금 무주택자이고 계속해서 신혼부부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부모님 집에 살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런 어떤 입지 좋은 곳,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용산 킹캠프라든지 용산 캠프킴이라든지 서초에 있는 이런 유수 지역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에 제가 청약을 하면 되는 게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영세 세입자들 혹은 3040 자본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급 정책인지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정 수요들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3040의 대책들에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최소한의 어떤 삶의 영위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원룸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협소한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거의 질을 보장한 이런 어떤 임대주택 공급이 오히려 30대 초년생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있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어떤 실수요자층들에게는 결국에는 이 자금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자금 부담을 어떻게 하면 낮춰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라고 하면 뭐 대출을 좀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대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이라든지 혹은 뭐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 같은 경우를 좀 늘려서 자금력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취약계층들에게도 공급이 좀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도 이번 대책의 하나로 나왔는데 한마디로 맞습니다. 장기 할부로 집을 산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20, 30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집을 이제 사나간다 이런 건데. 그렇죠. 20, 30년이면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실수요자들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10년, 20년 동안 잡혀 있다라는 건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대학까지 보내는 어떤 그런 기간 동안은 이 집을 팔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방면에서는 오히려 진짜 이렇게 10년, 20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시각은 정부의 시각과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제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분 적립형이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만약에 소초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걸 지분 적립형을 하더라도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권의 어떤 집값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지분 적립형으로 하더라도 그게 매달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격이 높은 지역들한테는 뭐 장기 전세 주택이라든지 뭐 공공임대 방안 임대주택들을 좀 확대하고 뭐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강북 지역이나 서울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분 적립형 주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역마다 어떤 다른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전월세 오른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3040 세대들이 좀 기다리면서 네네. 전월세 살다가 청약을 좀 기다리는 형태로 간다면 전월세 이 가격 더 폭등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전세값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2.5에서 3% 이내로 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얘기 나오고 그 전에 어떤 가격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값이 오른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고, 예.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뭐 생애 최초 대출이나 혹은 이제 보험자리론을 받으면 되는데, 그건 역시 지금 뭐 6억 이하의 주택으로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평균 집값이 9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어떤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 시장의 가격이 너무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대출을 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안 임대차 3법이 뭔가 시장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어떤 예. 수요들 혹은 기다리는 수요들 때문에 전세값이 조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주택 공급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요. 네네. 만 가구의 공급이 예정된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 공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지금 태릉 골프장을 두고 대다수 네. 전문가들이 악재 지역으로 꼽고 있거든요. 태릉에 지는 아파트가 강남권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의견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강남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강남이나 목동이나 뭐 여의도나 이렇게 서울 주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층들은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고,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급하려는 주택들은 어쨌든 실수요층, 그다음에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어떤 3040의 젊은 층들에게 좀 더 주택 공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릉 골프장에 대해 쪽으로 공급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어떤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보다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수요층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은 맥락에서 뭔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태릉 골프장에 들어가는 어떤 주택 공급뿐만 아니고 예. 뭔가 여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학군이라든지 상업지구라든지 혹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건설 계획을 좀 잡는 게 오히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같이 주택 공급과 함께 인프라를 늘려가느냐 예. 뭐 이런 어떤 대안들이 좀 나온다 보면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되고 뭐 물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는 입주가 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급을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먼저 준공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릉 CC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지방조달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청사 이전 부지라든지 뭐 유유지 같은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공급을 하고 그 공급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어떤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뭐 주택 가격의 안정들을 좀 도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